안녕하세요. 정도준 교수입니다. 경영자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이 화면의 기업을 보시면 상당히 급격한 기업 가치의 변동을 알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올 초에 이 기업의 가치는 약 14만 정도 됐는데요. 7개월 후인 7월 28일 날 그 기업 가치는 무려 10배가 넘는 150만 원이 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그 이후에 기업 가치가 급격히 감소해서 오늘 여러분과 이 화상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 이 시점의 기업 가치는 60만 원대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기업 가치의 급격한 상승과 하락을 우리가 경영성과로 예측할 수 있을까요? 경영성과를 보는 가장 대표적인 재무제표는 바로 손익계산서가 되겠죠. 보시고 계신 이 기업의 손익계산서를 보면요. 매출액이 8,500억 정도 됐는데요. 2020년도에는 무려 5조가 넘습니다. 더불어서 영업이익도 600억대 수준이었던 것이 같은 기간 동안에 10배가 넘게 6천억이 증가했죠. 2023년에 기업가치가 상승하기 전에 이미 기업가치에 부응하는 영업이익의 엄청난 상승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보시더라도요. 작년 상반기에 비교해 보면 매출액은 2조에서 4조로 2배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2천억에서 3천억이 넘는 수준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7월 달 최고 주가를 달성한 이후 감소하고 있죠. 9월 말 기준으로 이 기업의 잠정 영업실적이 금융감독원의 다트라는 공시 시스템을 통해서 공시되고 있는데요. 매출액 규모 한번 보시면요. 고개가 ቃ우뚱해집니다. 왜냐하면 매출액은 여전히 작년 상반기 3.5조 원에서 올 때는 6조가 달성했고요. 영업이익도 여전히 4,351억에서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4,182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가치의 하락 또는 기업가치의 상승을 손익정보를 통해서 얼마나 예측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업가치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특정 기간의 손익을 통해서 그러한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과거 손익이 미래 현금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면 정보 요소, 인포메이션 컨텐츠가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한 기업의 가치의 변화를 손익 정보를 통해서 얼마나 예측할 수 있는지, 만약에 예측할 수 없다면 어떠한 정보를 추가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자 여러분들께서도 1년에 최소한 4번은 소위 재무제표라는 것을 볼 기회가 있으시죠. 때로는 매달 확인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가 말하는 재무제표에는 자산, 부채, 자본과 같은 재무상태표, 그리고 손익에 대한 손익계산서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보면 앞에 연결이라는 단어가 추가로 붙어 있습니다. 이 연결이라는 것은 흔히 지배기업, 종속기업, 즉 모기업과 자기업의 숫자를 합친 것을 의미하고요. 연결이 빠져있는 재무상태 또는 그냥 손익계산서는 바로 해당 기업 단독의 재무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는 기업의 연결 포괄 손익계산은 그 기업의 자회사를 포함한 경영성과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손익계산서 여러분 많이 보시죠? 이 손익계산서의 첫 출발은 매출액으로 시작되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손익정보가 매출 총이익이나 영업이익, 그리고 법인세 비용을 차감하는 전이익, 마지막으로 당기 또는 반기 순손익이 될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손익정보는 바로 영업이익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 기업의 본질적인 경영성과는 바로 이 영업손익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영성과를 평가할 때 이런 손익정보 외에 또 하나의 정보를 재무제표에서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금 흐름입니다. 현금 흐름은 손익정보와 달리 그야말로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손익이 있는데요. 현금 흐름을 경영의 활동별로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있겠습니다. 흔히 영업활동 현금 흐름, 그러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경영자 여러분들께서 경영하시는 또는 경영자 여러분께서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본질적 기업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과 연관된 것이겠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어떤 제품을 제조해서 판매하신다면
판매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원가나 또는 판매에서 얻는 현금, 그것이 바로 영업활동 현금이 되겠습니다.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여러분께서 그러한 영업활동을 위해서 투자하는 자산, 기계장치가 될 수도 있고요, 건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이런 기계장치와 건물을 처분하는 것도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 해당됩니다. 물론 반드시 영업활동과 관련된 투자만 이루어지는 건 아닐 겁니다. 잉여자금이 있으면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부동산에 투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도 역시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 해당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현금 흐름을 구분할 수 있다면 무엇이 될까요? 바로 자금을 유입하고 또 그 유입된 자금을 상환하는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되겠습니다. 기업을 경영하시다 보면은 비상장 기업의 경영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상장이죠. 상장을 한다면 더 많은 주주들을 모집해서 자금을 모을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것도 재무활동에 속합니다. 그러한 주주들한테는 또한 배당을 지급해야 될 텐데요. 이러한 배당 지급도 재무활동에 해당되고요. 때로는 우리가 은행이나 또는 제3자한테 돈을 빌리고 갚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역시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 속합니다. 여러분 기업들도 영업투자 재무활동으로 활동을 구분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어떤 활동이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경영 성과를 같이 비교해서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방법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성과를 우리가 평가할 때 두 가지 기준점이 있죠. 하나는 손익이고요, 또 하나는 현금 흐름입니다. 손익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손익 항목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영업손익이죠. 그래서 영업이익을 우리가 가장 중요한 특정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의 평가표라고 한다면 현금 흐름에서도 영업이익과 대응되는 현금 흐름이 앞서 말씀드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회사가 어떤 계약에 따라서 1월부터 9월달까지 매달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러면 1분기에 기록할 수 있는 영업이익은 한 달에 만약에 100만 원 서비스라면요,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300만 원이 나오겠죠.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했으니까 2분기, 3분기에도 동일한 금액이 기록이 되어질 겁니다. 반면에 현금 흐름은 돈이 들어오고 나간 것만 기록을 해줍니다. 서비스를 제공해서 순수하게 들어온 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하는데요. 그 금액이 이익과 동일하다면 매 분기에 들어온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금액은 300, 300, 300이 되겠죠. 만약에 이익과 현금 흐름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한다, 즉 외상거래가 없다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이익을 추정할 수 있겠죠. 우리가 가게에서, 그러니까 우리 일반 가정에서 가계부를 작성하듯이 외상거래가 없다면 기업도 가계부 작성으로 모든 경영성과의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경영진 여러분들께서도 경영을 하시다 보면 반드시 영업이익과 현금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아쉽게도 우리가 매출을 일으키더라도 고객한테 그 금액을 항상 즉시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경영진 여러분들께서 외부에서 물건이나 제품이나 원재료를 구입한다 하더라도 즉시 지급하지 않는 상황도 있겠죠. 앞의 사례와 같이 매 분기마다 영업이익은 300만 원씩 발생하는데요. 우리가 아쉽게도 그 대금은 그 영업이익의 3분의 2만 받는다고 가정하면 현금 흐름표상 영업활동 현금은 얼마가 될까요? 3분의 2니까 200만 원씩 들어오게 될 겁니다. 한 가지 더, 만약에 이번에는 일정 대금의 3분의 1만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현금 흐름표상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얼마가 되냐면 100만 원씩만 들어오겠죠. 자, 여기서 우리 경영자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신 사례의 기업을 A라고 하고요, 지금 보신 사업의 기업을 B라고 가정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회사를 운영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경영자가 아니라 투자자로서 한 기업에 투자를 하신다면 A 기업에 투자하시겠습니까? B 기업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능력 있는 경영자는 적시에 의사결정하는 분입니다. 의사결정하셔야 돼요. 어느 걸 고르겠습니까? 당연히 A 기업을 고르시겠죠. 이렇게 현금 흐름과 영업이익의 차이가 생각된다면 우리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에 대한 정보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영업이익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추가의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 그것은 정보의 유용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경영성과를 평가할 때 단순히 가계부 성격의 현금 흐름표뿐만 아니라 다소 어렵지만 손익계산서까지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정리해서 생각해 보시면요, 현금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현금주의라고 하거든요. 현금주의, 가계부에 따라서 작성한 성과표를 현금 흐름표라고 한다면
현금과 상관없이 내가 수익을 발생시키면 발생된 금액을 적어주는 것을 발생주의라고 하고요. 이렇게 발생주의에 따라서 작성된 성과평가표를 손익계산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에 매 분기마다 300만 원의 이익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은 아쉽게도 매우 불규칙적이에요. 1분기에는 200만 원 받았고요. 2분기에 300만 원, 3분기에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제 질문은 4분기에 영업이익은 얼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4분기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얼마가 될까요? 자, 여러분 이 4분기에 패션마켓에 여러분 숫자 한번 넣어보시겠습니까? 적시의 의사결정, 경영자 여러분 적시의 의사결정 한번 해보세요. 영업이익 4분기에는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아마도 300만 원을 적으셨겠죠. 그런데 현금 흐름표상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얼마가 될까요? 사실 이때는 300만 원을 적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500만 원 적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100만 원 적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영업이익은 한 기업이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성능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실 크게 변동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그 기업뿐만 아니라 고객의 상황에 따라서 돈을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미래 경영성과를 예측할 때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보다 영업이익이 조금 더 정보 유용성이 높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금 흐름의 정보가 불규칙하면은 그때는 어떤 정보가 우리가 미래 경영성과를 예측하는 데 더 유용하다고요? 바로 발생주의에 따른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이 더 유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러한 영업이익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익 지속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영업이익이 비슷하다. 그럼 영업활동 현금 흐름만 보고 의사결정하시면 돼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매우 불규칙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다. 그러면 어려우시더라도 영업이익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영업이익마저 매우 불규칙하다. 즉 이익 지속성이 어렵다. 그러면 영업이익만 의존하신다면 경영성과가 왜곡된 평가를 일으킬 수도 있겠습니다. 재무제표 중에는요,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특정 기간 동안에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경영자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손익정보 중에 영업이익에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는 좀 전에 말씀드린 손익계산서 이외에도 현금 흐름표에서도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현금 흐름표는 현금 유입과 유출에 대해서 영업, 투자, 재무활동에 대한 재무정보를 담고 있는데요. 가장 이상적인 경영성과, 즉 경영자 여러분들께서 지향하실 바는 좀 전에 말씀드린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과 현금 흐름표상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렇지만 실무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영업이익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서는 서로 다른 정보 요소, 즉 인포메이션 컨텐츠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인포메이션 컨텐츠를 담고 우리는 영업이익을 쳐다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익의 지속성. 그 이익의 지속성이 유지된다면 그만큼 영업이익의 정보 유용성이 높은 것을 시사합니다. 영업이익과 손익이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 현금흐름이죠. 우리는 이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현금 흐름표를 통해서 한 기업의 특정 기간 동안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의 현금 흐름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 4기업의 사례를 보여드리겠는데요. 경영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어느 기업이 가장 우량해 보이십니까? 잠깐 화면을 중지하시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우량한 기업, 어느 기업을 선택하셨죠? 네, D기업이 우량한 기업이죠. 보시는 바와 같이 영업활동에서 2조 4,900억을 벌어들였고요. 그중에 절반인 1조 2,200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또 돈이 남았기 때문에 재무활동에서 7,300억을 빚을 갚거나 배당을 주거나 자기 주식을 산 우량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D를 우량 기업이라고 분류한다면요, C는 성장 기업이라고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영업활동에서 7,900억 원을 벌었는데요. 투자활동에서는 그 2배에 해당되는 무려 1조 6,800억을 투자하고 있죠. 벌어들인 돈보다 더 많이 투자를 할 수 있었다는 건 그만큼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고요.
그런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경영자들의 확신을 재무활동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조 1,100억이 투자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C기업을 우리는 성장기업이라고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A기업은 영업활동에서 돈이 안 들어오는 마이너스 2,300억인데도 불구하고 투자는 9,600억을 하고 있죠. 상당히 경영자가 위험한 투자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위험성에 같이 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재무활동에서 8,000억이 유입되고 있는 위험기업의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B기업을 보시면요. 영업활동 규모가 매우 작음에도 불구하고 투자활동은 무려 플러스 9,200억입니다. 투자활동이 플러스라는 건 갖고 있는 투자 자산들 처분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럴까요? 이 기업은 더 이상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겁니다. 쇠퇴 기업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현금 흐름을 통해서 한 기업의 유형을 분석해 볼 수 있겠는데요. 삼성전자의 현금 흐름표상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시면 작년 상반기에 24조였고요. 올 상반기에도 14조 정도 됩니다. 올 상반기에 실적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손익계산서 영업이익을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상반기에 영업이익은 작년 상반기의 영업활동 현금과 비슷한 28조 정도의 규모인데요. 영업이익은 전혀 아니네요. 1조밖에 안 되니까요. 이렇듯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영업이익의 차이가 나면 서로 각각의 정보 요소를 갖고 있고 경영자는 두 숫자를 같이 확인해서 의사결정에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제 투자활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투자활동을 봤더니요. 작년 상반기에는 과로니까요. 투자를 했습니다. 약 20조 원을 투자를 했는데요.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 취득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투자를 했고요. 그런데 올 상반기에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네요. 21조 플러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하면 마치 쇠퇴형처럼 혼동될 수 있는데요. 아래 유형자산 처분이나 취득을 보면 역시 올 상반기에도 유형자산 취득이 훨씬 더 많고요. 무형자산 취득이 더 많습니다. 다만 단기 금융상품이 많이 감소했죠.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올 상반기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갖고 있던 금융상품을 처분해서 현금을 확보했기 때문에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보여진 것입니다. 재무활동을 보시면 작년이나 올해나 모두 과로, 즉 마이너스죠. 대부분 상환을 하거나 배당금 지급에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해석하면은 작년 상반기에는 영업에서 돈 벌고 투자하고도 돈이 남아서 돈 갚은 우량형이고요. 올해도 영업에서 돈이 들어왔죠. 그런데 투자활동이 플러스처럼 보여서 마치 쇠퇴형처럼 보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융상품을 처분한 것이고 여전히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투자를 했고요. 재무활동에서 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작년과 올 상반기 모두 우량형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자동차는 어느 유형에 속할까요? 역시 현대자동차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시면요. 작년 상반기에는 4조가 넘는데요. 놀랍게도 올 상반기에는 시장에서 우리가 듣던 것과 달리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오히려 마이너스 1,400억이에요. 돈이 안 들어왔네요. 영업이익은 전혀 반대입니다. 작년 상반기에 영업이익은 4조 정도였는데 올해는 7조가 넘었으니까 시장에서 현대자동차 요즘 잘 나갑니다. 이 영업이익을 보면 동의가 되는데 영업활동 현금으로 보면 다소 까우뚱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떤 거라고요? 바로 정보 요소가 있다. 그래서 경영자 여러분들께서는 손익계산서와 현금 흐름표를 같이 볼 수 있는 능력자가 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 투자활동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상반기나 올 상반기 투자활동 모두 나가고 있죠. 기업은 돈을 써야 성장합니다. 그래서 둘 다 마이너스로 쓰고 있는데 어디에 많이 쓰고 있나 봤더니 역시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유형자산 처분, 무형자산 처분보다 밑에 보세요. 유형자산 취득, 무형자산 취득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투자활동을 통해서 기업이 성장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재무활동은 조금 모습이 다릅니다. 작년에는 재무활동이 가로라 재무활동에서 대부분 뭐라 했냐면은 차입한 것보다 상환한 거,
비교해 보세요. 상환한 게 더 많았죠. 그리고 자기 주식 사거나 배당금 준 게 많았는데요. 올해는 상반기에 영업활동 현금이 이익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돈 들어온 건 적으니까 투자를 계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2조 4천억이 재무활동에서 땡겨져 왔죠. 장기 차입금 및 사채 차입이 23조 대부분의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류 한번 해볼까요? 현대자동차. 작년 상반기에는 영업에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투자하고도 돈이 남죠. 그래서 빚 갚는 데는 우량입니다. 올해는 영업에서 돈이 안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하고 있어요. 계속 투자하고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땡겨왔죠. 어느 형태에 속합니까? 바로 위험 형태에 속합니다. 하지만 위험 형태가 반드시 나쁜 것일까요? 그거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여러분과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기업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플랫폼 기업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제1의 기업이라고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 그 명성에 걸맞게 계속 플러스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영업활동 현금률과 매우 유사한 수준이에요. 다소 차이는 나지만요. 영업이익과 영업활동률이 비슷하죠. 이렇게 경영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회사가 영업이익과 영업활동 흐름이 유사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제 분석을 해보기 위해서 투자활동 한번 보시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모두 괄호로 엮여져 있죠. 작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5,600억 정도 투자했고요. 올해는 1조가 넘게 투자했어요. 어디에 이렇게 많이 투자했나 봤더니요. 작년 상반기에 많이 투자한 것은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자산 취득하고 처분하는 활동이 상당히 활발하네요. 그리고 유형자산 취득하고 무형자산 취득하는 것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조가 넘는 투자한 것의 주 원익은 저 하단에 보시면 사업 결합으로 인한 현금의 순 감소. 그래서 1조 2천억이 사업 결합하면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올 상반기에는 네이버가 다른 기업과 사업 결합하면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무활동은 어떻게 될까요? 재무활동은 작년 올해 모두 돈을 끌어왔는데요. 작년에는 6조가 넘는 돈을 끌어왔고요. 올해는 5천억 수준을 끌어왔습니다. 그 끌어온 내용을 보시는 바와 같이 단기 차입금 그리고 장기 차입금을 가져오고 빌리는 거.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리파이낸스라는 차원을 통해서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이버는 기업 유형으로 분석한다면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영업 돈 들어왔죠? 투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에서 돈을 땡겨왔으니까 성장형이 될 거고요. 올해도 돈 들어왔습니다. 투자 훨씬 더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재무활동에서 돈을 땡겨왔으니까 성장형이 되죠. 네이버는 작년 상반기나 올 상반기나 성장형으로 분류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기업만 더 해볼게요. 바로 대우조선해양을 하나에서 인수하고 하나오션으로 이름이 변경된 기업입니다. 영업활동 아쉽게도 아직은 돈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영업이익도 괄호로 나와 있네요. 투자활동은 어떻게 되고 있나? 투자활동 괄호입니까? 플러스입니까? 아직 플러스네요. 단기 금융상품 회수하고 단기 금융상품 투자하고 그리고 유무형자산 처분하고 취득하고 있는데요. 물론 유무형자산 취득한 금액이 많기는 하지만요. 단기 금융상품을 회수하고 처분하는 활동이 오히려 더 많기 때문에 투자 활동이 플러스로 나타나고 있어요. 쇠퇴형의 모습을 아직 보이고 있죠. 재무 활동을 한번 보시면은요. 재무 활동에서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나가고 있습니까? 나가고 있죠. 아직은 상환하는데 많은 금액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을 하나그룹이 인수하고 하나오션으로 바뀌었지만 영업에서는 아직 돈이 안 들어오고 있고요. 아직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 재무활동에서 아직 갚아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아직은 하나오션은 쇠퇴형에 머물고 있지만 그렇다고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네 기업 중에 투자를 한다면 어느 회사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의 성향에 따른 투자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D기업을 골랐다, 그러면 여러분은 채권에 투자하는 게 맞는 성향이에요. 안정적인 장기 투자가 맞죠. 여러분이 C를 골랐다, 이거는 주식 투자형이에요. 주식 투자형. 그렇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네. 위험은 선호하진 않으니까요. B를 골랐다, 그러면 쇠퇴형의 투자를 하는 건데요. 이런 분들이 사업가형이에요. 아까 하나그룹이 어디 인수했죠? 대조양을 인수해서 하나오션으로 바꿨죠. 기업가치 많이 올랐습니다. 쇠퇴형이라고 분류됐다고 나쁜 게 아니라
B기업을 선택하는 나의 유형이다. 경영자 여러분의 성향이 바로 사업가 성향인 겁니다. A급을 골랐다. 이거는 위험을 선호하는 성향인데요. 위험 선호하는 게 나쁜 거냐? 아까 우리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위험형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 최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보시면 영업활동에서 돈이 안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투자 엄청 하죠. 근데 그 투자를 믿어주고 재무활동에서 돈이 당겨지고 있어요. 기업 가치 보세요. 경영자는요, 위험을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현금 흐름은 미래 경영 성과를 예측하는데 제한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기업의 유형을 확인하는데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느냐? 우량형, 성장형, 위험형, 쇠퇴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량형 기업이 반드시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쇠퇴형 기업이 반드시 기업 가치가 하락한다기보다는 이런 분석을 통해서 우리 회사, 경영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회사의 현재 영업 투자 재무 활동을 파악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능력 있는 경영자는요, 위험을 회피하는 경영자가 아니라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경영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얘기했듯이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과 현금흐름표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각각 별도의 정보 요소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경영자 여러분들께서도 경영의사결정하실 때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이나 손익항목만 보지 마시고요. 현금흐름표에 있는 정보도 꼭 활용해 주시고, 특히 이런 이사회 때도 현금흐름표도 같이 보고해 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과 현금흐름표의 영업활동 현금이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저희가 추가의 정보 요소가 없겠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활동 현금흐름과 영업이익의 크기가 다른 경우, 이때는 추가의 정보 요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업이익과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크기가 다른 그 금액을 우리는 재량적 발생이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300이고요.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100만 원이니까요. 재량적 발생액이 얼마냐면 200만 원이 되겠죠. 이러한 재량적 발생액이 많다. 그것은 그만큼 이익의 질적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도산한 기업의 한 추세를 분석해 봤더니요. 영업이익과 영업활동 현금의 간극이 점점 도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크게 벌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재량적 발생액이 많다. 그것은 그만큼 이익의 질적 수준이 낮고 그만큼 도산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상패, 흔히 말하는 흑자 도산을 피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재량적 발생액을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이런 재량적 발생액과 관련된 대표적인 MBA 사례가 바로 그 유명한 모뉴엘 분식회계 사건입니다. 몬이라는 회사가 지금 보시면 제9기에 영업이익이 얼마인가 보시면 859억이죠. 근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달랑 143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710억이 재량적 발생이익이에요. 그만큼 분식 가능성, 도산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10기에 보시면요,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어요. 이 기업은 이 당시에 이 1000억이 넘는 영업이익의 이 숫자를 갖고 우리나라 시중은행과 우리나라 국책은행에 가서 돈을 대출받고 경영자가 소위 말하면 횡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 단위 잘 보세요. 얼마입니까? 150도 아니고 15억이에요. 영업이익이 1000억인데 영업활동 현금이 15억이다? 더군다나 이 모뉴엘이라는 기업은 B2C 기업인데요. 기업 간 거래가 아닌데도요. 당연히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봤다면 어떤 금융회사가 돈을 대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재량적 발생액을 확인해 본다면 그런 의사결정 안 할 거예요. 아쉽게도 이러한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업이 지금 도산했다거나 이 기업이 분식을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의사결정할 거나 이사회 할 때 꼭 현금 흐름을 포괄손익계산서와 같이 비교해서 보여드려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기업 앞서 모두의 인트로 때 보여드린 기업인데요. 매출액 엄청 늘어났죠. 2020년에 8천억대 매출액이 무려 5조가 됐고요. 영업이익은 10배가 증가했어요. 600억이었던 영업이익이 6천억이 됐으니까요. 여기까지만 보고하고 말면은 한쪽 발만 보고하는 겁니다. 영업활동 현금흐름 한번 같이 보실까요? 현금흐름 표상의 영업활동 현금흐름 보시니까요. 6천억 10배에 해당되는 영업이익이 달성됐는데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마이너스 5천억이에요. 그 전년도에도 마이너스 1440억이죠.
이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재량적 발생액이 크다는 뜻이죠. 영업이익의 질적 수준이 낮다는 뜻입니다. 앞서 우리가 인트로 때 이 기업의 기업 가치가 막 올라가다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올 9월 달, 그러니까 3분기까지 실적을 보면 영업이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어요. 근데 왜 이렇게 급격히 떨어졌냐? 이익의 질적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이제 시장이 인식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경영자 여러분들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영업이익을 미리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면 이러한 하락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겠죠. 경영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바쁜 가운데에서도 이런 강의를, 화상 강의를 통해서라도 들으시는 이유, 바로 이론적 지식을 갖춰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파워를 높이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재량적 발생액입니다. 영업이익과 영업활동 현금의 차이를 우리는 재량적 발생액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영업이익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재량적 발생액을 통해서 이익의 질적 수준을 낮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익의 질적 수준이 낮을 때, 즉 재량적 발생액이 클 때 우리는 분식회계 또는 부정회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영업활동 현금 흐름 및 그 차이, 즉 재량적 발생액을 확인해서요, 이익의 질적 수준을 평가, 인지하는 경영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